이미 다 나온 악재들, 시장에 다 프라이싱 돼 있는 악재들 쳐다보느라고 공포에 지금 같이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감산 이야기 나왔어요. 감산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바닥이었거든요. 네,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예. 시장이 어렵지만,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네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아, 예, 예. 여쭤봤는데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버티기 그런 모드가 아닐까 또 그렇죠. 생각이 되고 뭐 질문 드리기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네. 삼성전자도 얘기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을 네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네. 올라간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반면에 네네, 맞습니다. 주가가 사실 뭐 계속해서 지하실을 뚫고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네네. 암울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뭔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네네. 그런 쪽이 앞으로 뭐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탈세계화, 네네. 리쇼어링 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반도체 공장이 네. 현재 설립이 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네네. 가장 싼 데 설립을 한 다음에 네네. 여기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뭐 비용 관점이라든지 훨씬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생기다 보면은 사실상 이 공급 과잉이 첫 번째로 발견할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반도체 비즈니스 자체가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한 곳에서 대량 생산해야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곳곳에서 막 팹 다 깔아놓고 생산을 하면은 이 고정비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도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반도체 산업은 뭐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어도 네네.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별 재미를 못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상당히 좀 그럴듯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일단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 서로 이제 자국에 유치하려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당분간은 소부장 측면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팹들이 막 여러 군데 이제 굉장히 그리고 대부분 보조금을 태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보정지 대부분 빼주죠. 이제 보조금을 태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부담이 좀 덜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수요에 맞춰서 지금 네. 팹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각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냥 계속해서 푸시해서 팹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데 그 공급 과잉이 오기 전에 굉장히 호황이 올 거라는 거죠. 먼저 호황이 오고 나서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거죠. 아, 그 약간 소부장 측면에서는 그럴 맞습니다. 수 네.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뭐 대부분 이게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중국은 조금 논외로 하고요. 네. 대부분 보면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메모리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가 많아지면 거기에 네. 맞게 이제 폰노이만 구조로 메모리가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우리한테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이제 전 세계 어떤 이제 그 팹이 설립되는데 여기서 소부장으로서 우리가 뭔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 이게 좀 볼만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은 그런 측면에서 좀 볼만 그 최근에 성과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증착 ALD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검사 장비 업체도 굉장히 그동안 숫자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3D AOI라고 하죠. 그 검사 장비. 네. 네. 그 이제 검사 장비 쪽이 굉장히 최근 데이터,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확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수혜를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미국의 향후 5년 내에 지어질 팹이 29개, 27개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은데 그게 만약에 다 지어져서 가동이 되면 정말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공급 과잉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파티를 할 거라는 거죠. 굉장히 큰 파티를 한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아직 뭐 이 터미널이 분명히 공급 과잉은 맞는데 그 전에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호황을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건데 다만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 호황은 쳐다보지 않고 이 호황 이후에 어떤 악재만 지금 쳐다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팹이 다 지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최소한 몇 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향후 뭐 5년, 뭐 8년 이 정도는, 왜냐면 팹이 네. 한 번에 지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땅도 터파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만드는 데만 해도 뭐 2, 3년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공장 만든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이게 원전 같은 경우가 네네. 해외에서 이렇게 원전 하나 짓는데 보면 평균 건설 기간이 10년이에요. 와, 진짜 오래 네, 걸리구나. 오래 걸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5년 만에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 효율화 돼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짓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일러에다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뭐 TSMC도 지금 팹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게 팹만 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만약에 팹이 지어지면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완전 깡 시골이거든요. 깡촌 시골이에요. 그러면 훈련된 인력들이 있어야지 또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팹이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러는데, 네. 팹도 지어본 국가들이 잘 짓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돈을 태운다고 해서 그 팹을 이렇게 얼렁뚱땅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최첨단 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늘어지고, 그게 오히려 호황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긴 뭐 한 2027년, 2028년 뭐 그 정도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맞습니다. 사실 그 안에 경기의 한 사이클이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맞습니다. 시기겠네요. 충분히. 호황 이후에 이제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모든 게 이제 악재만 다 쳐다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직 오지도 않는 먼 미래의 어떤 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경제 위기가 오고 나면 모든 게 종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네네. 탄력을 받죠. 그렇죠. 그런 뭐 논리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황의 뭐 어떻게 보면 뭐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황이 오면 구조조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죠? 구조조정이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성장을 잡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활발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2000년대 초반에 IT 그 닷컴 버블이 일어가지고 다 뭐 진짜 폭락을 했지만 결국 그때 살아남은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저기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그 MS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탄탄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플랫폼 회사들이 탄탄해졌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세상이 망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그 뒤로 스마트폰 사이클이 시작돼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겼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위기 이후에는 또 새로운 성장을 또 찾아서 많은 자본들이 그쪽으로 흘러갈 건데, 그게 뭐가 될 거냐라는 데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지, 이미 다 나온 악재들, 시장에 다 프라이싱 돼 있는 악재들 쳐다보느라고 공포에 지금 같이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뭐 사실 뭐 한 10년, 20년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뭐 100년, 200년 사이클을 봐도 네네. 이러한 그런 위기와 그런 성장의 역사가 수많이 반복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또 세상이 망한다. 네. 가장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막 인구가 나중에 뭐 100억 명 돼가지고 이제 막 네네. 식량이 뭐 부족해서 다 굶어 죽을 그렇죠. 것이다. 약간 그런 얘기도 한 거의 한 20세기인가 그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들이 그쵸. 이런 시기에 잘 맞죠. 오히려 종교 산업이 잘 되죠. 종교 서비스 산업이. 그래서 뭐 네.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네네. 너무나 그런 방금 말씀하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 매몰돼서 투자 기회를 또 이렇게 놓치는 그런 그렇죠. 룰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대중들이 다 그렇게 공포는 전념되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그렇게 갈 때 약간 다른 시각으로 물구나무를 서서 보는 사람들이 항상 그 시대의 위너가 됐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가 이제 주로 그런 거고, 메모리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또 이렇게 막 세계 곳곳에서 증설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뭐 삼성이라든지 그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는 탄력을 네네. 받을 수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어떤 또 얘기가 있냐면은 네네. 그 애플이 약간 네. 좀 그런 메모리 시장도 네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네. 좀 된 얘기긴 합니다. 네네. 유니파이드 메모리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출시했다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뭐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함에 있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네네. 또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네네. 훨씬 더 효율을 좋게 만드는 네네. 그런 반도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애플이 네. 직접 이 메모리를 설계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제 메모리 설계를 한다라는 게, 네. 메모리는 이제 설계를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표준화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는 다 최적화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그 프로세서라는 거는 ASSP라고 해서 이제 CPU나 GPU 같은 범용 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애플이 하는 M1이나 이제 뭐 M2 같은 것들은 ASIC이잖아요. ASIC인데 특이하게 이제 그 전에 ASIC하고 다른 거는 뭐 A 바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있었는데 M1, M2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이렇게 D램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라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인 메모리거든요. 네. 기존에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죠. 이렇게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가까이 붙여 놓는 게 그동안의 기술의 어떤 그거였는데 네. 애플이 이거를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D램을 거의 이제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프로세스하고 딱 붙여 놓으니까 굉장히 우리 AI 연산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메모리라는 건 설계를 할 만한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애플이 한 게 뭐냐면 서로 이 인터커넥트 되는, 이제 그 서로 통신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열어 놓은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메모리가 기존의 기성복,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ASSP에서 약간 ASIC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SIC화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설계하는 건 아니고 약간 개조한다? 약간 튜닝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에 맞게 채널들을, 그 메모리하고 채널들을 이렇게 미리 다 해서 딱 결합시켜 놓으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기존의 그 메모리 시장이 바뀌는 건 맞는데 그 기존의 ASSP가 ASIC화 되는 거는 플레이어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텔이 기존에는 CPU를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ASIC화 되면서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설계를 하잖아요. 맞아요.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업체들이 직접 설계하는 건데 메모리는 이렇게 ASIC화 되더라도 기존 메모리 업체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애플이 네. 메모리를 설계한 게 아니라 그럼 삼성이 납품한 메모리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 네. 기존의 그 D램 업체가 공급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애플의 그 자기들 프로세서 그 ASIC 칩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하나의 패키징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시스템인 메모리 네네. 같은 네. 경우에도 네네. D램을 직접 막 애플이 만들고 그런 네네. 게 아니라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사실 메모리 반도체 네, 같은 그렇죠. 기성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걸 갖다 그냥 설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니어, 네네. 즉 시스템 반도체 이제 근처에 네네. 이제 메모리를 설치했다면 아예 그냥 하나의 칩으로 네네. 그렇죠. 그냥 그 안에다가 넣어버린다. 약간 튜닝한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TSMC가 D램 생산 라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업체가 기존 D램하고는 좀 다르게 애플에 최적화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한테 우리 칩, 우리 프로세스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할 수 있도록 이 메모리를 최적화해 줘. 라고 하면 기존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기성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세서 쪽에 있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하고 메모리 쪽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변화는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메모리 업체는 뭐 그냥 큰 네네. 뭐 이슈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어떻게 본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네. 기존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서 기성품을 만드는 네네. 업체들한테 약간 좀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뭐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그 ASSP나 그러니까 CPU나 GPU 같은 업체들도 좀 더 이제 자기 칩에 최적화할 수 있는 메모리를 요구를 할 수는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인터커넥트를 잘 해주면 좋겠어. 뭐 이제 버스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뭐 만약에 삼성의 뭐 한 두세 개 라인은 엔비디아 향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할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겠죠. 향후 시장이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이 사실상 약간 좀 시도 관점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만큼 이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잘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애플만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약간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슈를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 대중국적으로 뭔가 이 GPU 수출 금지, 약간 AI 뭐 중국의 AI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약간 수출 금지령을 내릴 것이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노이즈가 되면서 사실 또 그때 당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빠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약간 뭐 이것도 역시 반도체 산업에 좀 부정적이지 않을지. 네네. 단기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이실리콘이 이제 그 화웨이 자회사거든요. 화웨이 자회사인데 이제 칩을 설계를 엄청 잘하는 회사예요. 중국에서 AP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기린 AP를 설계했던 회사인데 TSMC한테 파운드를 못 해주도록 트럼프가 막았죠.
해주지 마. 그러니까 그게 매출 비중에서 거의 한 10%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TSMC한테 큰일 났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죠. 아, 그때 당시에. 네네, 그렇죠. 뭐 네. 지금 엔비디아처럼 빠졌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다 상쇄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 스마트폰 시장이 쪼그라드는 만큼 애플이 그 시장을 다 먹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조차. 그러니까 이제 애플 칩 물량이 늘어나니까 TSMC한테는 그냥 약간 마찰적인 요인 정도로 끝난, 단기 이슈로 끝났거든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약간 중국, 특히나 이제 서버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뭐 GPU 같은 경우는 뭐 한 10% 비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영원히 회복 못하는 수요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또 중국의 그쪽 이슈보다는 이제 채굴용 GPU 수요가 줄어든 게 오히려 더 타격이 크고요. 이제 만약에 뭐 코인 시장이 다시 또 약간 회복한다 그러면 그쪽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 뭐 이런 거는 아무도 기록도 못 할 거예요. 중국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향후 성장하는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GPU가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AP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 AP를 설계를 해서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자기 자율주행차에 텐서라는 이제 뭐 AP를 직접 설계해서 만약에 쓰고 하는데 유럽차,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AP를 제공해줄 회사가 없어요. 맞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이 막 컸는데 AP를 제공할 때가 퀄컴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뭐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특히나 유럽차 업체들, 뭐 저는 현대차, 뭐 기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AP에 대안이 될 회사가 엔비디아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면 그쪽 수요가 올라오면요, 이게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단기적인 이슈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향후에 먹거리 중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수요 상쇄 효과가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이게 하락 사이클에서 이게 엔비디아가 요 이슈를 맞아서 그런 거지, 아마 상승기 막 채굴 수요가 엄청 좋고 이럴 때 뭐 중국 쪽 뭐 수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 큰 영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충분히 지금은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부정적인 이슈가 난무를 하는데 그런 네네. 부분에 있어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네네.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본 거고.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 뭐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 산업들 언제쯤 좀 반등을 할 수가 있을지 좀 네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최근 어떤 반도체 시장의 특징이요,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1년 6개월 동안 막 진행되는 사이클들이 요즘에는 막 3개월, 6개월 만에 팍팍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업체들이 이제 대응력이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거죠. 막 이제 상승기 때는 막 캐파를 막 투자를 많이 늘려서 막 생산을 많이 해서 이게 공급 과잉이 돼서 이게 막 재고가 엄청 축적이 돼서 이걸 또 재고를 떨어내느라고 가격이 엄청 빠졌다가 또 뭐 이제 감산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진행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툭툭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10월 4일자인데, 그죠? 네.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왜 튀어 올라왔냐면 감산 이야기 나왔어요. 맞아요. 감산, 네, 네, 감산이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마이크론이 그 실적 발표하면서 12월부터 5%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키옥시아가 지금 낸드 플래시 30% 감산한다고 하거든요. 30%씩이나요? 네네. 10월부터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감산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막 서로 간보다가 눈치 보다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시그널만 주면 알아서 딱딱딱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의 그 재고 이번에 나온 수치가 그전에는 109일이었어요. 재고 소진 그 네네, 기간이요. 네. 재고 이제 비축량이 109일이었는데 이번에 139일로 늘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막 다들 막 약간 반도체 쪽이 한 번 더 내려앉은 거였는데 재고가 왜 그렇게 빨리 늘어나서 근데 감산이 그만큼 또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몇 달 이렇게 질질 이어지다가 감산에 돌입하는데 이번에는 오케이 감산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왜냐면 감산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바닥이었거든요. 사이클에서. 근데 이번에 너무 빠른 거예요. 업체들이. 네. 이게 아무래도 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네. 플레이어도 과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네. 이 재고가 이제 약간 단축되는 그런 사이클 같은 네네. 경우도 상당히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빨리 그렇죠.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어떤 감산이라는 이슈는요,
선도업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먼저. 왜냐면, 미국 만약에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보면, 아니, 1등 업체가 감산한다 그러면, 근데 담아봤냐? 라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등 업체인 마이크론이 먼저 감산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자국 업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먼저 이렇게 손들어 주니까 고마운 거죠. 약간 섹터 관점에서는 사실 네. 지금 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할 만한 네네. 모멘텀이 나온 건데, 네네. 약간 매크로 이슈 관점에서는 좀 불확실성하니 네네. 확실히 지금부터는 약간 좀 반등을 두고 좀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네네. 활용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세트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감산이 발표가 일어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막 세트가, 물론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자체가 워낙 또 빠르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빨리 일어나니까 그런 이슈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발빠르게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반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연말쯤부터 대충 반도체주들을 들어 올리지 않을까. 내년 시장 보고 보통 6개월 선행한다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감산이 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되니까, 이게 또 감산 들어가면 재고 소진되는 게 또 굉장히 또 빨라지거든요. 예. 그럼 확실히 시장에서 현물가라든지 그런 게 반등할 네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통도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네. 반도체 유통해가지고 진짜 수백억 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계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요럴 때 싸게 막 쟁여놨다가 이게 가격 오르면 또 막 내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거, 이제 차량 반도체도 쇼티지, 그러니까 MCU 같은 게 8인치 웨이퍼 쪽에서 쇼티지가 막 일어났던 게 유통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얘들이 어디서 자꾸 잠겨 있는 거예요, 물량이. 예전 같으면 그냥 이제 적당히 풀리고 적당히 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잠겨 있다가 또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우르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바닥이 나와서 네네.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 쇼크 이후에 어떤 신산업이 떠오를까? 거기서 관련된 섹터에서 충분히 10배짜리 종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촬영일, 이 시각 기준으로 일단 증시가 좋았어요. 네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좀 반등이 세게 나왔고, 특히나 반도체 주식 네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네. 이렇게 손정희 회장을 만나가지고 네네. ARM, 인수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이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ARM을 실제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인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이게 ARM은 어떻게 보면 이 ASIC 반도체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주문형 반도체를 하려면 ARM의 아키텍처를 쓰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IP 같은 경우 95%가 다 ARM의 IP를 받아서 다 칩을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고 싶죠. 사실 퀄컴도 먹으려고 하다가 그 계약금만 또 토해내고 그냥 나왔고, 엔비디아도 계약금만 뜯기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 인수를 못한 이유가, 이게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나 중국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퀄컴도 계약금만 뜯겼고 엔비디아도 계약금만 뜯겼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이제 공공문제처럼 돼버렸어요. ARM의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떤 회사가 인수해서 너는 주어, 너는 안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통신 프렌드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 특허지만 특허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렇게 안 돼 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이거를 인수한다 그러면 다 인허가를 받기가 규제 당국에서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왜 그런 거 손정희 회장도 알 거고 이재용 부회장도 알 텐데 왜 맞아요. 만날까? 저는 일부 지분 취득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영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분을 취득해서 이번에 IPO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프리 IPO에서 이걸 주든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ASML이 EUV 장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인텔하고 TSMC하고 삼성하고 지분을 태운 적이 있거든요. 증자를 해서. 네네. 그걸 자금을 받아서 EUV를 개발해서 했잖아요. 대신에 그때 자금을 태웠던 회사들은 EUV 장비 수급에서 좀 수월했죠. 그 지분이 없는 회사들보다. 네네.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에 뭐 경영권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일부 그 뭐 FI든 아니면 나중에 상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또 더 많은 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암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CPU하고 GPU거든요. 그러니까 CPU하고 GPU에서 이게 그 약간 애플한테는 정말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퀄컴한테도 굉장히 밀리는 부분인데, 그냥 암이 제공해주는 단순 CPU, GPU 가지고 써서는 칩의 성능이 뭐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암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처럼 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가능은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인수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지분 취득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 칩리스 생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칩리스요? 네네. 이게 팹리스라는 게 이제 네. 그 팹이 없이 그냥 네. 설계만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계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엑시노스 AP 하나 설계하려면 IP가 한 500개, 600개가 필요해요. 뭐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직접 설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EDA 툴 업체한테도 받아 쓰고 파운드리 업체한테도 받아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아키텍처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IP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생태계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암이 이제 우리 그 이제 삼성하고의 뭔가 관계가 긴밀해진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표적인 게 IP만 제공하는 회사가 상장사 중에서는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비디오 IP를 하는 회사고요.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뭐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제 코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후공정 쪽에서도 이쪽 칩리스 생태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에 이제 그 어떤 칩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이 그 관리 포인트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만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아웃소싱 해줄 수 있는 OSAT,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러니까 후공정만 전문으로 해줄 회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아주 뭐 중요하고 비싼 거는 엠코 같은 회사들이 담당할 테지만 국내 회사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네. 오사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그런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거기 업체들이 좋아지면 이제 거기 장비를 납품하는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검사 장비, 뭐 3D AUI 하는 인텍 플러스나 뭐 고영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지분 취득하고 나서 물론 네.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약간 네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취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뜨는데, 그렇죠. 또 이제 그 모멘텀 사라지면 또 다시 가라앉는데, 맞습니다. 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그렇죠. 생태계가 좋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대표님 영상을 제가 가끔 챙겨보는데, 네네. 애플 XR 기기 애플과 네네. 관련해서 네네. 정말 한 10배 정도 정보 네네. 나올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제 쇼크 이후에 어떤 신산업이 떠오를까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과거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이제 스마트폰 사이클이 시작돼서 거기서 10배짜리 종목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뭐 처음에 터치스크린 업체부터 시작해서 FPCB도 네네, 맞습니다. FPCB 업체들, 그리고 나중에 케이스 업체들, 카메라 모듈 업체들, PCB 업체들, 그런 업체들 10배짜리 종목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클에서.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없지만, 우리 집에 없지만 하나씩 생길 만한 디바이스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메타버스 쪽은 앞으로 계속 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각 집에서 하나씩 보유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에서 관련된 섹터에서 충분히 10배짜리 종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저는 정말 큰 변화가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혁명보다 더 크고 임팩트 있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결국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보는데, 그게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결국 에어드론, 그죠? 드론 택시,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네, 그 UA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테슬라가 뭐 옵티머스 로봇 내놨지만, 맞아요. 결국 그 자율주행차 기술하고 로봇 기술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맞습니다. 들어가서. 인지 판단 제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약간 다운그레이드 하는 버전이, 왜냐면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또 복잡성들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된 기술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파급되면 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거기서 뭐 100배짜리 종목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10배짜리, 100배짜리 종목이 어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냥 약간 그거죠. 뭐 예언이죠. 그죠? 예언인 거고. 네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업체들을 계속 풀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허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의 투자 비중을 계속 해서 해야지 자산이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이게 10배, 100배짜리 갈 종목인지 알고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회사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어떤 자기의 투자 비중을 조절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슈퍼개미들이 많이 탄생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그런 약간 애플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네. 메타버스 여기에 네. 들어가는 사실상 우리나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하드웨어 기기, 맞습니다. 부품 그런 네네. 쪽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인지라는 영역은 결국 빅데이터를 모으는 깔때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결국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쪽 센싱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센싱을 하고 그리고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또 부가적인 센서, 뭐 초음파 센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쪽 이제 인지라는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MEMS 반도체라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아, MEMS요? 네네. 그러니까 센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MEMS 기술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이쪽은 보시라는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보시요? 네, 보시. 아, 보시. 네, 보시. 아, 보시 약간 좀 원래 자동차 부품 맞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이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용이 돼서 로봇이나 뭐 나중에 뭐 UAM이나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모인 빅데이터들이 결국 클라우드로 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클라우드로 쏴주면 그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AI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의 GPU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빅테크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의 최적화된 ASIC 반도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AI 반도체인 거죠. 그러면 AI 반도체는 기존의 어떤 뭐 GPU보다는 좀 더 최적화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나중에는 컴퓨팅 인 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 쪽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어라는 거는 또 우리 또 자동차에 있는 또 고성능 AP가 필요한 거죠. 지금처럼 어떻게 산발돼서 MCU 가지고 하나씩 컨트롤하기에는 복잡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를 기반으로 DCU라는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요 모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뭐 제어라든지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네. 해외 빅테크 기업들 네네. 그런 기업들이 헤게모니 가져갈 거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볼만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지 이와 그렇죠. 관련된 맞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 센싱 그렇죠. 이런 쪽 그리고 관련해서 RF, 그죠? RF 네네. 아.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네. 약간 또 추가적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라는 기업들 네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 잘 네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머스크를 긴장시킨 한국 네네. 전기차 네네. 그래서 뭐 3배 이상 종목 나온다 네네. 그런 이제 영상도 있던데 네네. 이 부분 약간 자동차 쪽을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모빌리티 혁명은요, 약간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5G 통신이 서버 6라는 주파수 대역이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라든 그 레벨 2가 있듯이 똑같아요. 이 그러니까 모빌리티 혁명은 일단은 동력은 먼저 변합니다. 아,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가 그 2차 전지, 배터리 차로 먼저 BEV로 먼저 바뀌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BEV가 되고 나서 자율주행차로 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동력원의 변화와 자율주행차가 약간 중첩돼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약간 테슬라는 논외로 하고 네. 일단은 이제 일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동력원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 허들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 쪽에서는 세계 4등이거든요. 독일, 미국, 그다음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고요. 그럼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잘한다. 맞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거고요. 네. 결국 이 GMP라는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던 게 좀 주요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IRA 뒤통수만 아니었어도 굉장히 잘 됐을 텐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이에요. 78%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오닉 5하고 EV6가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할 정도로 야, 현대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네. 지금 IRA 법안에서 이제 보조금이 제외되면서 약간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단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충분히 상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굉장히 임기응변이 빠르잖아요. 대응도 맞아요. 굉장히 네. 빠르고. 네. 그래서 미국 내 어떤 전기차 생산 그 어떤 스케줄을 굉장히 2025년에서 좀 앞당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환율이 튀어 오르니까. 넘사벽이네요, 지금. 그렇죠. 환율이 튀어 오르니까 이게 뭐 보조금 못 받는 거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7,500불이면 크긴 하죠. 그런데 7,500불 중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 광물까지 다 돼야지 7,500불이고, 배터리 광물의 그를, 사실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이게 중국산 광물을 배제하고 배터리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반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3,750불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 정도는 이제 전기차 전체 판가에서 한 7에서 8% 정도 비중인데, 환율이 우리가 최근에 워낙 환율이 튀어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정도는 네.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네. 작년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환율이. 네. 그런데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원래 90에서 116까지, 113까지 올랐으니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달러 대비해서 30%는 다 통화가 절하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절하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이 하도 팔아.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룸이 생긴 거니까. 네, 뭐 이게 환율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만약에 뭐 환율이 어느 정도의 그 높은 수준, 1,300원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네,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그 시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좋게 봤는데 못 샀던 종목들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씩 샀습니다. 이 골드러시에서 이제 청바지와 곡괭이 파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위 산업과 이 한국의 반도체가 만나서 네네. 정말 좀 시너지가 잘 나가지고 네네. 10배 정도 성장할 만한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가장 피해를 봤죠. 뭐 네네.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봤지만 네. 뭐 유럽도 피해를 봤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게 보면요. 그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최근에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우리나라 수입 비중에서 막 튀어오른 나라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호주가 지금 뭐 우리나라 수입 비중의 5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위입니다. 네. 중국이 1등이고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3등이에요. 우리나라 수입 대상에서.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걸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85%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네.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정도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정말 그 수출에 올인해서 막 정말 레버리지를 써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정말 제일 세게 하락하고 또 반대로 반등할 때는 또 제일 세게 반등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데 약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본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방산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방산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이걸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그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츄레이션 되는 산업이었잖아요. 그 약간 이제 화해 무드 대탕트 시대가 시대학된 이후로 이 무기를 더 많이 공격적으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도 많아요. 그전에 냉전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무기 재고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번 전쟁에서 재고 소진 다 했잖아요. 네, 다 했죠. 다 했죠. 그렇죠. 재고 소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리스토킹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산 무기가 우선순위인데 아직 급하니까 한국산 무기를 또 굉장히 많이 사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매년 뭐 지금 100%씩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인 거죠. 그리고 원래 방산 시장이라는 게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주 장시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죠. KF-21을 인도네시아 분담금 안 주고 이러잖아요. 막 이런 불확실성도 많은데 전쟁 중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일단 줘.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뭐 20조 계약이 나왔는데 보통 이 정도 계약 규모면 이게 실적에 반영되려면 2, 3년 걸리죠, 보통은. 근데 4분기부터 반영됩니다. 네, 급하니까 돈 먼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일단 물건을 팔면 땡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또 추가적인 비즈니스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 번 시스템이 깔리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또 시스템 무기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무기 한 번 쓰면 또 이제 계속 그렇게 경로 의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호기를 잡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방산 시장이라는 게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 이런 쪽이었는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걸 가져왔다라는 건 의미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는 미국하고 독일 같은 이제 우수 방산 국가들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가동되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망가졌는데 제대로 가동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를 봤잖아요. 코로나19 직후에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뭐 10배짜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그거랑 반도체랑 이제 또 네.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 컨셉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번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그러니까 저 같은 테크쟁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어요. 과거와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포 쏘고, 그죠?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양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첨단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발생하자마자 뉴스가 거의 초반부 2일차 전쟁 때인가? 그 키이우 시내에 있는 그 송신탑 탁 망가지는 그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통신부터 망가뜨리거든요. 해당 국에 대해서. 네. 그러면 통신이 셧다운되면 그러면 막 가짜 뉴스를 뿌립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갔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뭐 딥페이크 영상으로 젤렌스키가 자국민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망가세요. 막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만든 가짜 동영상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 민심이 동요하고 그러면 딱 군인들도 도망가고 하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부총리가 91년생이에요. 와, 되게 젊네요. 네. 91년생인데 뭐 정보통신 장관 이런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보냈습니다. 스타링크 좀 열어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마비됐는데 저궤도 위성망이 연결되니까 통신이 살아있고 젤렌스키가 그다음부터 바로 SNS로 나는 키이우 시내에 있다. 라고 해서 그 자기 셀카 이렇게 동영상 올린 게 다 퍼지니까 그러면 군대 시스템이 살아있고 병원이 살아있고 그리고 학교가 살아있으니까 사회 시스템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격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번에 또 전쟁의 특징이 막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그냥 러시아 탱크를 막 이렇게 하늘에 떠 있다가 수류탄 65만원짜리 수류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30억짜리 탱크가 막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무인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 막 프레데터 같은 굉장히 비싼 거 생각하잖아요. 한 대에 1,800억짜리. 네. 그런데 이번에 터키산 바이락타르라고 한 60억, 8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프레데터 같은 게 왜 비싸냐면 이게 인공위성망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센서하고 그 원거리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비싼 부품들이 필요한데 바이락타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망으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가지고 다 되고, 심지어 그냥 우리 드론 동호회에서 쓰는 드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미사일 수류탄 2발씩 연결해서 보이면 이제 러시아 탱크에다가 떨어뜨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와 정말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연결되는 건 6G 통신이잖아요. 그죠? 기존에 5G 통신에서 아직 밀리미터 웨이브 통신도 제대로 안 깔렸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6G 저궤도 위성의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6G 통신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 관련된 주들이 더 빨리 오를 수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제 미사일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러시아 무기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네라는 게 여실히 보여줬는데, 그게 미사일에 MCU가 들어가거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들어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재, 그리고 막 이런 거 기술 유출 이슈 때문에 자국에서 MCU를 설계를 했어요. MCU를 설계하니까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MCU를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뭐 10%, 20%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 막 이런 그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그 빅테크 업체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뭐 인텔이나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칩이 좋겠어요. 정말 정밀 타격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와 정말 이 국가의 기술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번에 보이지 않게 정말 간접 지원한 게 빅테크 업체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이 해킹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잡아줬어요. 다 잡아줘서 그렇죠. 그 해킹하는 걸 막아줬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어떤 그 군대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다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데이터를 준 대신에 러시아 쪽에서는 못 보게 블랭크 쳐버렸어요. 그 우크라이나 지도 자체를 블랭크를 쳐버렸고요. 그리고 막 그 이번에 그 러시아 탱크가 이게 강 지나가다 도하하다가 그 적발돼서 완전히 수십 대 탱크가 박살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 국민이 어떻게 그거를 자국 그 군대한테 알렸냐면 우버 앱으로. 우버 앱으로요? 네, 우버 앱으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빅테크 업체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죠. 우크라이나에다. 직접적인 뭐 병사 한 명도 안 보냈지만 정말 이거는 그냥 간접 지원하니까 이게 러시아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확실히 약간 좀 그런 전쟁 양상에서도 네네. 테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많이 맞습니다. 부분이 있고, 약간 또 아까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네. 통신 위성을 통해서 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또 경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뭐 5G 관련해서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네네. 그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 미사일 그 포탄 쏘면 그냥 포탄 궤도 생각해서 수학적인 계산해서 쏘잖아요. 이제는 포탄 하나에 다 이제는 RF 칩하고 MCU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뭐 총알에도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RF 부품 들어가야 되죠. 전자파 차폐 장비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거 엄청 앞으로 많이 이게 이제는 그냥 다 첨단 부품화 되는 거예요. RF 부품 같은 경우에 그런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네. 기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국방용 이걸 합니다. 이야기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방산주 투자하기 되게 힘든 게 IR 담당자 그 탐방 가서 이야기하면 이건 다 기밀이고요. 저희가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뭐 폴란드 정부에서 다 발표해 버리니까 이번엔 다 그냥 알려진 거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뭐 방산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뭐 일단은 수혜를 보는 게 당연하고 네네. 추가적으로 그런 뭐 통신이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네네. 그런 기업들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기존에 잘하는 회사들이 그런 국방용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시 같은데 뭐 그 기술 개발 R&D 동향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 지난번에도 모셨을 때도 똑같은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하락할 때 이제 어떤 종목을 뭐 혹시라도 담으셨냐고 여쭤봤는데 네네. 사실 촬영하는 이 시점 또 그 지난번에 촬영하는 그 기간 대비 본다면 지금 더 네네.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코스피 지수가 한 2,4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한 2,100, 2,200 정도 그렇죠. 수준이니까 사실 또 이번 하락장에 혹시라도 뭐 투자하신 기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현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뭐 계속 노동을 하는 것도 있고 손절을 하니까. 저는 일단 마이너스 15%가 되면 기계적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기계적 손절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현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일단 이제 미국 테크주들 그동안 이제 좋게 봤는데 못 샀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EDA 툴 업체들 그러니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은 네.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 화물 반도체, 네, 맞아요. 화물 반도체 쪽도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업황하고 약간 차별화된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망한 업체들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저기 이제 현금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회사는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쪽에서 탑인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씩 이제 뭐 매수를 했고요. 네.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씩 샀습니다. 네. 거의 그래서 IT 주식만 투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제일 확신 있는 거. 아.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쏴도 이 관역이 언저리에 잘 맞는데 이게 맞아요. 어려울 때는 정말 제가 정말 확실한 관역에만 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총알이 몇 발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EDA 있습니다. 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EDA 툴이라는 게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건축 설계를 하려면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면 자동화 툴이 필요합니다. 그게 EDA 툴이라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꼭 필요한 자동화 툴이고, 그거를 전 세계 넘버원이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케이던스라는 회사입니다. 요 두 회사만 하면 점유율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뭐 나머지가 이제 지멘스라는 회사가 이제 조금 이제 예전에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였는데 거기가 이제 인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이 회사들은 이제 EDA 툴도 제공하지만 여러 가지 IP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칩을 설계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P들을 또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 5나노, 4나노, 3나노에서 계속 경쟁할수록 그쪽 시장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EDA 툴을 쓰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 파운드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 팹리스 업체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EDA 툴이 제가 이제 네. 제대로 이해했는지 네네. 좀 곱씹어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할 때 네네. 프리미어, 네네. 그런 프로그램,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네네. 만드는 게 사실상 그 EDA 반도체 쪽에서 EDA 툴을 네네, 만드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네. 확실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네. 영상 시장이 발전하면 할수록 네네. 이 프리미어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반도체선이 발전할수록 그렇죠. EDA 툴을 쓰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뭐 3나노, 만약에 퀄컴 같은 회사가 3나노를 기반으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칩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EDA를 써야 돼. EDA 툴을 써야 되는 거죠. 쓰고 이제 거기에 IP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골드러시에서 이제 청바지와 곡괭이 파는 회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팹리스다, 뭐 설계다 네네.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네네. 복잡하네요. 뭐 팹리스도 있고, 그렇죠. 뭐 칩리스도 있고, 디자인 맞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EDA 툴도 있고. 그렇죠. 어. 생태계가 점점 더 세분화, 전문화돼서 펼쳐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자본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이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네. 뭐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네네.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죠. 이게, 이 정도 큰 사이클은 거의 뭐 처음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금융위기 겪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인 거죠. 이 정도로 크게 빠지고, 연중 내내 흘러내리는 시장이 이렇게 흔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는 시장이 흔하진 않은데, 자신의 이제 그 매매 방법을 한번 객관화해보고 복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항상 이게 상승과 하락을 겪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왜냐면, 그냥 괴로우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의 실수를 복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본인이 뭔가 대응을 잘못해서 크게 물리시고 큰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방법이 맞는 건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러 가지 실패들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5%에는 무조건 기계적인 손절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떤 특정 종목이 너무 비중이 커지면 30%까지 비중을 축소해서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사람들은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고 맞아요. 매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지금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데,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정말 지금까지 물리셨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컨빅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컨빅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나서 너무 못 그냥 팔 수가 없어서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안 팔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여기 분석했고,
펀더멘탈 제대로 봤는데 이게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빠져있다 그러면 저는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트를 갈아엎는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반도체주 들고 있으면 다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잖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을 뭐 좀 제대로 뭐 이렇게 확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네. 자기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기가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뭐 가치 대비 저평가됐다라고 네. 해서 투자를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의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렇죠. 개별 기업의 실적이 뭐 어떻건 저쨌든 간에 그냥 그렇죠. 무조건 팔아치우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맞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들고 계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남의 말 듣고 투자를 했는데 네네. 그냥 빠지다 보니까 A 보기 싫어해서 쟁여놓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또 봤을 때 그게 또 좋은 결과를 그렇죠. 가져올 가능성은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이제 평소에 잘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아, 이 기업은 정말 괜찮다 하더라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로 약간 갈아타시는 그런 방법이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번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반기 누적 적자만 한 4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뭐 4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연간으로 지금 적자 폭이 한 48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30억 달러 정도가 적자를 내고 반등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이 안 좋은 내용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흘러간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고 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무역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흑자 전환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한번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약간 원화 네네. 가치가 이제 좀 올라가는 네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재평가되면 네.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 업황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산 조치도 빨라지고 있고 아마 재고 축소도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괴롭다고 막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요.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본인들의 어떤 그 비중, 투자 비중을 계속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막 매크로 이야기 들어도 좋긴 한데요. 그런 것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들 가지고 뭐 그런 지나간 물에다가 뭐 손을 씻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은 약간 조심스러운 낙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남들이 다 그냥 보고 있을 때 이제 물구나무 서서 보는 네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실상 지나고 나면은 맞습니다. 또 큰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맞아요. 사실 네. 유튜브 방송에서 다 떨어진다 안 좋다 네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막 팽배할 때는 사실 그렇죠. 좀 반대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임박해 있다. 정확하게 알 수는 맞습니다. 없지만 네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볼만한 지표들, 뭐 그렇죠. 감산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